주의 본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여부 확인 및 국가 기밀사항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에 직접 문의하여 문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인증용 사진 또한 대부분 가림 처리를 하고 사연을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고형. 오늘은 저번에 쓴 사연이 나중에 풀어볼 썰들 중에 저희 친할아버지에 대한 말 못할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친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어렸을 적 외할아버지께서 본인이 직접 겪으신 6.25 전쟁에 대한 자신의 무공을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당시 3, 4살밖에 안 되었던 제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외할아버지 댁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 화랑 무공문장 2개, 나중에 하나 더 찾아서 지금은 3개예요. 어깨와 그리고 복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여러 개의 총상 자국이 외할아버지의 무공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죠. 압록강까지 올라가셨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포로로 잡히셨고 그곳에서 같이 잡힌 부대원들과 합심해서 개작살 내고 탈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할아버지와 달리 친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의 군대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남들에게 알려준 적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에게조차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심지어 친인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셔도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들 우리 아버지께서는 군대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할아버지께서는 안 좋아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전에 총상이 있으시고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은 외할아버님이세요. 그리고 군대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으신 분은 친할아버지시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군 전역 후 대학을 복학했던 2012년도 같은 과 선배들과 동양 철학에 대한 교양 수업을 듣게 되었고 학기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교수님이 어떤 과제를 내주셨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뿌리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꼭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성씨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직계조상들은 어땠는지 한번 조사해보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과제였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빠르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상이 초월하는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직계 조상님들 중에서는 조선의 왕비가 계셨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조선 최고위 관료들이 여러 계셨으며 특히 제 증조부님은 현 북한 지역의 어떤 큰 도시의 대쥐주셨고 일제감정기 때 90%가 넘는 재산을 잃었음에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셨을 정도였고 몇몇 분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저는 뜬금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족사를 알게 되니 머리가 많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가장 이상한 것은 저희 친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분필이 맞는데 정작 제대로 된 기록이 1절 남아있질 않은 거죠. 그래도 전역하신 지 거의 5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있고 파괴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자료 정리를 하며 과제를 제출하고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16년 친할아버지의 생신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직계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식사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비롯한 삼촌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술이 조금 달아오르신 상태였죠. 제 사촌 동생이 나중에 커서 군대에 가네 마네 하는 것을 얘기하며 군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대학교 때 리서치하던 게 생각나서 할아버지께 질문을 했죠. 할아버지는 왜 한 번도 군대 얘기를 안 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일순간 표정이 굳어지셨고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표정이 굳으셨죠. 하지만 이내 대답해 주셨습니다. 왜 궁금하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뭐 50년 정도 지났으니까 상관없겠지. 라면서 소주를 한 잔 드시더니 첩보부대를 나왔다. 네? 육군 첩보부대란다. 이 이상은 말해줄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는 그 후로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앞에 놓인 잘 익은 고기와 소주를 드셨습니다. 삼촌들은 두 분 다 면제 판정을 받으셔서 군대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와 아버지는 각각 육군과 해군 최상급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여 군 기밀사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했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사실은 그동안 다른 누구도 아닌 저희 아버지에게만 알려주셨다는 점이죠. 아버지는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신 듯 표정이 그닥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 2018년 5월 할아버지께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셨던 유품들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수료증, 소속, 첩보부대, 계급, 병장, 단기로 써있네요. 단기 42. 단기자는 화학요원, 제, 땡기, 우정의 교육을 과정을 필하였으므로 자, 이 수료증을 수여함. 표창장. 와, 육군 첩보부대 땡땡땡땡 대령 땡땡땡이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죠. 누가 봐도 꽤나 오래된 상태였고 이와 같이 최소 70년이 넘는 여러 흑백사진과 여러 서류가 나와서 할아버지의 그 짧은 대답은 진실이 되었죠. 그리고 현재 당시 저 증서들을 발견했을 땐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더 조사해볼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최근에 되어서야 시간이 남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고 며칠 전 전화로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원인 분께서 보여주신 이 증서들에 대한 일부 내용과 할아버님의 본인에 대한 병역 기록은 대부분 국가 기밀사항이라 자세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보신다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그것들 중에 대부분 오래되어 파기되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첩보분들아니 이거 참 그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그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딱 한 번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뭐였다 정도로만요.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훌륭한 할아버지가 계셨군요. 그러게요. 그래도 이렇게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만 보안은 보안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본 건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짧은 통화가 마무리되었고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왠지 더 파고들었다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고 50년간 비밀로 지켜온 노력이 헛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이번 사연으로 저희 친할아버지를 좀 자랑하고 싶었죠.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 남들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김내용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자체가 다 군인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다들 이제 아버지는 장교 출신이시고 할아버지도 이제 장교 출신이시고 그런데 지금 이 김내용님이 쓰신 친할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만큼 저희 할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으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대단한 건 우리 할아버지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분이셨다는 거. 저희 할아버지도 훈장 많이 받으셨는데 어디다가 말을 못해요. 너 어디 누구누구였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할아버지께서 80년도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제 친형 태어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라의 그 국회의원 중에서도 당 대표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말하면은 다 한 자리씩 다 그 위에서 한 번씩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할아버지 장례식 해주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입이 겁나 근질거려. 그때 당시에 6.25 터지고 그랬을 때 워낙에 많은 작전들을 하고 수년 동안 많은 작전들을 하고 중공군하고 북한군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대들이 창설이 되고 인원이 모자라서 막 차출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그때 당시에 그 군인으로 참전하셔가지고 하셨던 분들 중에 우리 지금 말 맞다나 편하게 군생활 이런 거는 꿈도 못 꾸죠. 전시니까. 그죠? 정말 모든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셨고 그때 나라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걸 한 번 더 되뇌이면서 잘 기억하고 삽시다. 그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잊지 않으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라고.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썰을 풀기 전에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이유를 적겠습니다. 예전에 아트 슈피겔만의 만화가에 쥐라는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 작가가 히틀러 치하의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만화입니다. 아주 명작이고 명작 중에 만화 중에는 유일한 필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저는 이 만화를 읽고 나의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했고 명절에 할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지난 삶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 중에서 할아버지가 가장 격동적으로 사셨던 30년대 말부터 50년대 말까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썰랑썰레의 격동의 시대에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쟁터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숨겨진 영웅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비교하면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초라한 소시민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시민의 이야기가 쌓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부유한 집안의 아들에게 태평양 전쟁이 다가오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평안북도 운산이십니다. 1927년에 태어나셨죠. 우리 할머니랑 동갑이시네. 당시 할아버지의 집안은 양조장을 운영하셨는데 간장부터 술, 당시에 돈 되는 물건들이었고 그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는 당구대와 자동차가 있을 정도로 잘 살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와, 엄청 잘 사셨네. 워낙에 양조장 사업이 잘 돼서 일제시대 때 트럭을 구매하셔서 사업을 하셨을 정도였고 이 사진을 직접 보여주셨죠. 트럭 5대 앞에서 사진을 찍으신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름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어서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도 자신이 집안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노렸던 곳이 바로 지금도 유명한 학교인 휘문학교였습니다.
당시 지금도 동문들이 화려한 휘문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이 휘문학교에 가기 위해 할아버지는 부단히 노력하셨고 막내 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증조할아버지께서 나서서 할아버지를 지원하셨는데 결국 떨어지셨죠. 하루아침에 집안의 우왕거리로 전락한 할아버지. 그러나 시대는 할아버지를 팔자 좋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본군이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만 거죠. 일본의 최남단에서 위기를 넘기다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눈칫밥을 먹던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가게 된 곳은 일본의 오가사와라는 제도였는데 현재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가사와? 오가사와라. 아, 이쪽 오키나와 있는 쪽이 아니라 이 태평양 쪽으로 있는 섬이네요. 어이구, 엄청 작아. 이 뭐 집이 100호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인구는 약 3,000명 정도고 일본 도쿄에서 배로밖에 못 가는데 편도로 24시간 걸리는 곳이죠. 그마저도 배가 일주일에 한 척밖에 없고요. 공항이 이오지마라는 섬에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군사용으로만 쓰이는 곳이라 완전 오지 중에 오지로 떨어지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배치된 곳은 오가사와라라는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치치치마였습니다. 지금도 그나마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고 지금도 오가사와라 제도를 방문하면 10중 8구 치치치마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할아버지가 맡으신 보직은 대공포병이었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향해 포를 쏘아 격추하는 보직이었죠. 간단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풀자면 미군 비행기가 포대를 공격하는데 당연히 포대에서도 반격을 시도합니다. 비행기 역시 대공포를 무력화해야 폭격기가 오니 격전이 오가던 도중 한 비행기가 할아버지를 보고서 조준 사격을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사격 중인 비행기 쫓는 장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실제로 겪으셨다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무장도 세니까요. 하지만 벙커에서 멀리 벗어나지 있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간발의 차이로 조준 사격할 때 벙커로 들어가셨고 그렇게 살아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자동화된 무기들로 수치만 입력하면 기계와 전자장비가 알아서 조준하고 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여러 명의 기어를 일일이 손으로 돌려가면서 조준을 발사해야 됐는데 명중을 못 시키면 누가 각도를 못 찾느냐 하면서 구타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구타 속에서도 끝까지 누구 하나 자신이 기어를 잘못 돌렸다고 고백을 안 한답니다. 한국인이건 일본인이건 이 시대가 병사가 실수했다고 고백하면은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았으니까요. 지금이야 폭격작전을 펼칠 때는 인공위성과 GPS 장치 그리고 공정통제사들을 통해서 폭격을 하는데 태평양 전쟁 시대의 폭격은 기본적으로 비행기에서 눈으로 보면서 직접 떨구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상악화나 폭격이 취소되고 그냥 폭격을 진행하다가 실패하고 사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도 원래는 고쿠라에 떨구기로 했었는데 날씨가 흐려서 그냥 나가사키에다 폭격했던 그때 당시 기술 수준의 시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속한 대공포 부대는 당연히 폭격기의 목표였는데 하루는 아주 흐린 날에 눈앞에 구름 사이로 폭탄이 갑자기 우수수 떨어지더랍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고서 봤더니 미군이 폭격기를 띄웠는데 날씨가 흐려서 오폭을 한 거였어요. 할아버지 눈앞에는 그 많은 폭탄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걸 보셨고 여튼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할아버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운이 또 몇 개 있는데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군과 일본군의 격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할아버지가 배치되셨던 치치치마는 별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죠.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최대 격전지는 이오지마였고 여기서 미군 7,300명, 일본군 17,500명이 사망합니다. 일본군은 지상 투입 병력의 75%에 달하는 수치였고 미군은 10%의 수치였죠.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참고로 이 이오지마 전투를 영화로 만든 것이 아버지의 깃발과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치치마가 아닌 이오지마에 배치되었으면 아마 높은 확률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특히 일본군의 경우 전투 중에 폐색이 짙어지면 전투 불능 인원들을 전부 자살시키고 전투 가능 인원들은 자살이나 다름없는 돌격 공격을 시켰으니까요. 이걸 미군은 반자이 어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셨던 치치치마는 공군 공습 외에는 이렇다 할 전투가 없었고 할아버지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바로 아래 섬에서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오지마가 어디야? 지금은 2호섬이라고 부르나? 여기가 최대 격전지라고? 엄마? 공항이 있네? 와 완전 태평양 한가운데구만.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방어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전진기지가 여기 있었나 보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최대 격전지였던 이오지마 전투가 끝나자 오가사와라 제도의 다른 섬에서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겠냐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오가사와라의 최대 전략지인
이오지마를 차지하면서 자연히 오가사와라 제도 전체가 미군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미군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고 하겠지만 위에 적었듯 그냥 옥새라고 해서 자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도 패배 이후 이런 식으로 살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경우 포로가 되는 경우가 적었는데 할아버지는 이렇다 할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곱게 포로가 되셨죠. 자살 종용도 반자의 어택도 강용되지 않은 채 최대한 격전지에서 포화를 비껴선 채로 포로가 되신 겁니다. 운이 좋으셨죠. 포로가 된 후에 미군이 지시하는 일을 하면서 밥도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오키나와로 향하게 되는데 이 오키나와 전투 역시 상당한 혈전을 치르게 됩니다. 미국이 핵폭탄을 쓰자고 결정하게 된 최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혈전을 벌인 게 컸을 정도니까요. 참고로 이 오키나와 전투에 끌려간 조선인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장 최전선에 끌려갔음에도 밥도 굶지 않고 대규모 극전에서 포화도 피했으며 목숨도 보존하고 살아남으셨죠. 그렇게 종전이 되고 1년 정도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으시다가 미군의 포로 송환 정책으로 미군 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 속에서 최전방에서 참화를 피한 할아버지, 하지만 집안이 풍비박산나다. 태평양 전쟁 속에서 억세게 운이 좋게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고향도 난리통에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신탁 통치에 들어선 거죠. 당시 38선 위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고향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맞이한 건 소련 군정하에 거덜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복한 집안이었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공산당의 표적.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풍비박산난 집을 마주하시게 되었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남쪽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안 사람들이랑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모 그리고 고모부는 고향을 버리고 대한민국에 간다는 선택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래도 고향을 어떻게 버리냐면 남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고모와 고모부 셋이서 남하를 결정하고 가족과 영영 생리벌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게 된 할아버지는 얼마 안 가서 한국전쟁을 겪으시게 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올라가게 될 검푸른 물결님의 파란만장한 할아버지의 태평양전쟁부터 그리고 6.25까지 이야기 중에 1편 잘 봤습니다. 검푸른 물결님이 올려주신 할아버지 이야기 두 번째 2부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의 시작, 그리고 미군으로 들어간 할아버지.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에게 쭉쭉 밀리던 한국군. 이에 자연히 할아버지도 쭉쭉 더 남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마산까지 내려오시게 됩니다. 전쟁통에 먹고 살 길을 열어야만 하는 게 사람이죠. 할아버지는 먹고 살 길을 찾아 미군 기지로 가십니다. 당시 미군에서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미군에게 일거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영어도 배우셨죠. 와, 저때 당시에 영어를 하셨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 바로 발음. 당시엔 원어민 교사를 찾기도 힘들고 녹음된 교자를 찾기도 힘들었던 시절. 순수히 한국 사람에게만 영어를 배웠던 할아버지는 미국인들의 발음에 대한 영어를 못 알아듣게 되었고 미군 기지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다라는 답을 줍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할아버지 머릿속에 Can you speak English라고 물었구나 라는 걸 알고 바로 미군에게 가서 Yes, I can speak English라고 한국 발음으로 된 영어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고는 할아버지는 미군에게 트럭 운전수로 일을 받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죠. 이것도 할아버지에게 큰 행운이었던 것이 가족을 이 일로 할아버지는 남한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미천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미군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받으면서 먹거리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 특히 할아버지 고향이 평안북도 운산이셨는데 한창 전쟁 중에 마산에서 평안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미군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었죠. 물론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미군 기지 내에서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며칠 내내 피를 토하시면서 앓으셨고 할머니는 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나셨어요. 물론 후유증이 크게 얻으셨죠. 마산에서 얻으셨던 딸을 2해 만에 하늘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딸을 평생 그리워하셨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고모셨나 보네. 고모. 한국전쟁의 끝. 그러나 징집 거부자로 분류되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휴전을 하고 할아버지는 마산에서 할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내준 미군에서 일한 경력이 오히려 이번에는 발목을 잡았죠. 휴전 후 징집 거부자로 분류가 된 것이에요. 지금과 같이 전자방식으로 인력을 관리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길 가던 사람들 잡혀서 징집되던 시기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조금만 서류가 부족해도 그냥 징집 거부자.
당시 인구 관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려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후지 히데토라는 춘천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이 있었는데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일본에 돌아갈 길이 끊겨서 일본에서 막 돌아온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한국 전쟁 발발 후 인민군에 징집됩니다. 이유는 한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일본인이라는 걸 안 믿어서 끌려갔고 휴전 후 반공포로로 석방되어 서울로 돌아가려고 부산역으로 가다가 병역기 피자 색출조에 잡히고 병역기 피자로 분류되어 군대로 다시 끌려가고 이번엔 대한민국 국군으로 가고 그렇게 군 생활을 2번 하다가 1955년 10월에 돼서야 제대를 하고 56년에 일본으로 갔죠. 이 정도로 행정력이 엉망이었던 시대고 이 시기에 미군에서 일한 경력을 따로 인정받지 못한 할아버지는 병역기 피자로 분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연좌제로 적용되어서 제 아버지도 인력 공출 사업이 있으면 자주 불려가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병역기 폐지라는 인력 공출에 끌려갔다는 걸 알고부터는 아버지가 많이 분해하셨죠. 이 일 때문에 할아버지는 제 사촌 형과 제가 군대 갈 나이가 되자 반드시 군대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에게 병역기 피자로서 불이익이 사라질 때가 오니 바로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도 이때 불이익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력 공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역기 피자들의 자녀들만 나가던 상황에 그냥 모두가 다 같이 나가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새마을운동은 대규모로 펼쳐진 정책이었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평온을 찾아가게 되죠. 아마 전쟁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병역 기피자들, 징집 거부자들의 자식들이나 징집 거부하셨던 분들을 강제로 소환해가지고 그런 막노동을 막 시켰나 보네. 마산에서 그렇게 사시던 할아버지는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강원도 영월로 가십니다. 당시에 텅스텐 광산이 호황이라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월로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몰려든 광부들을 상대로 두부 장사를 하시면서 살던 할아버지는 그 수없이 많던 목숨의 위기와 천운 속에서 드디어 평온기에 접어드시게 됩니다. 물론 사업이 기울면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시기도 하고 공간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폭우로 주변에 집들이 떠내려갈 때 할아버지 집만 멀쩡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태평양 전쟁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온갖 스펙타클한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망가진 몸으로 또 그렇게 자녀를 키우시고 사셨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가난하셨지만 또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저 돈 버는 법을 모르셨고 이에 할머니는 미련하게 성실하게만 할아버지를 보면서 답답해 하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자녀 4명을 키우셨고 나중에 또 일거리를 찾아 수원으로 가시고 여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안도에서 태어나서 전쟁을 2번이나 겪으셨고 어렸을 때 존재조차 몰랐던 수원이라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실 줄은 모르셨겠죠. 아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는 자신이 운산에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목숨을 지키셨고 평안 속에 사셨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 나라를 지킨 영웅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썰랑썰레에서 많이 들었고 할아버지는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시민의 삶을 사셨지만 평생을 한 남자로서 가정을 꾸리고 건사하셨던 할아버지 36년 전 추운 한 겨울에 손잡보겠다고 영월에서 원주까지 신문지 한 장 몸에 두르고 배달 오토바이 타고 오셨던 그 사랑을 마음에 지니셨던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라고 검푸른 물결님께서 할아버지를 회상하면서 할아버지가 사셨던 이야기를 저희에게 좀 들려주셨는데 저희 세대 때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희 할머니께서 27년생이신데 친할머니가 아직도 건강하세요. 근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항상 전쟁 식량이 항상 비축돼 있어.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요즘에야 뭐 많이 사고 그러면은 음식값이 싸지니까 쟁겨놓고 이러는 쇼핑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거 그냥 슈퍼에서 한두 개 사고 뭐 마트에서 한두 개 사고 뭐 이러고 말았거든요. 우리 집에는 항상 라면 그리고 캔으로 돼 있는 음식물들 이런 것들 쌀 이런 것들은 항상 빈 칸이 보이면은 마치 테트리스로 거기 탁 채워가지고 다시 꽉 채우듯이 항상 한두 자리만 비워도 할머니께서 다 채워놓으셨어요. 항상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집은 왜 맨날 저런 거 꽉꽉 채워놔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웃고 말거나 아니면은 가끔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진짜 그 전쟁에 참전을 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닌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냥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그냥 그 전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고통 속에 사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때 그런 것들을 겪으셨던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사실 100년 가까이 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세대 때 아직은 구전으로 들을 수가 있잖아. 그죠? 할머니나 아니면은 아버지 세대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 뭐 전후에 그때 다시 나라를 일으킬 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잘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최근에 나이가 아주 어린 친구들은 아예 이런 이야기를 못 듣죠.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들이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들은 이런 걸 안 겪고 어떤 걸 겪었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돈 열심히 버셔가지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막 해가지고 다 뭐 대학교 가고 뭐 아니면은 취업 전선에 일찍이 뛰어드셔서 일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지. 뭐 전쟁 이야기나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그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년도 안 된 이야기고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직도 북한이라는 괴뢰 집단이 우리나라의 북쪽 땅을 지금 점거하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에 북한 애들하고 얘기도 하기 싫어하고 그랬던 이유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쪽 수뇌부 애들, 그쪽 그 공산당 수뇌부 애들하고 어떤 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대화를 했을 뿐 국가적으로 대우를 해준 적이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북한이 괴뢰 집단이라는 거를 다 알고, 왜냐하면은 듣기 싫어도 무조건 그냥 군대에 있으면은 이건저건 얘기하다 보면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너무 가기 싫은데 끌려가잖아. 근데 그 끌려갈 때 왜 끌려가는 거야? 북한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튼 저희 편집자님께서 말 좀 그만하라고 하시네요. 30분을 녹화를 뜨고 있으니까 우선 녹화는 여기서 끊고 하던 얘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비단잉어 빰빠라 야그의 장본인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그 당시의 야그를 신기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정한 사건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생활 환경, 사용 장비, 보급품, 일상생활 등 제가 경험한 여러 잡다한 내용들을 소개할 테니까 요즘 군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참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75년도 4월에 입대, 87년도 7월 말에 전역한 총 12년 3개월 정도 군생활을 하였었죠. 육군 제2하사관 학교에 입교해서 보병 기초훈련 10주 받고 주특기가 포병이라 가지고 상무대 육군 포병학교에서 18주 주특기 교육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후에 일주일 휴가를 받고 나서 11월에 자대 배치를 받았죠. 처음에 하사관 학교에서는 개인화기로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M1 소총을 지급받았습니다. 생산년도 1939년. 글구 엄청 무겁고 사격 반동도 무지하게 세서 몇 발 사격하고 나면 어깨 쭉지가 뻐근합니다. 당시에는 300m 원형 표적이라 중심에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조준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총은 한 발 사격을 하면 가늠자가 밑으로 뚝 떨어져서 다시 클리크 올려서 쏘고, 한 발 또 쏘면 뚝 떨어져서 또 다시 클리크 올려서 쏘고, 그렇게 해야 돼서 사격이 숙달이 안 된 훈련병인 저에겐 무지하게 애를 먹고 실사격, 사격을 6차까지 불합격해가지고 뺑뺑이랑 뺑뺑이는 전부 다 온몸으로 흡수했기에 지금도 M1 소총이라면은 이빨이 갈립니다. 두 번째 개인화기로 받은 거는 카빈 소총이었는데요. 이 총은 아주 가볍고 총도 작아서 아주 장난감 같았어요. 총알도 이쁘게 생겼고요. 반동도 별로 없어서 진짜 좋았죠. 근데 이 총은 사격 중에 가끔 무덥게가 튀어나간다든지 놀이새가 삐져나오는 일이 막 생기고 그러죠. 놀이새가 삐져가지고 삐져나오면 얼른 손잡이로 전우진을 하면서 밀어넣으면 바로 또 사격이 가능해지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당시에 지급받은 전투복 야기를 좀 해보자면 행사, 외출, 휴가 때 입는 일개장이라는 전투복과 평상시 훈련, 일상생활복 때 입는 전투복,
그 당시에는 유화복이라고 했는데 이건 받을 때는 분명 국방색인데 세탁을 하면은 물이 쫙 빠져가지고 허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급 사정이 안 좋아서 옷이 떨어지면 실로 바늘로 꿰어서 입어야 됐는데 꿰맨데 더 꿰매고 꿰맨데 더 꿰매고 계속 꿰매서 누더기가 돼가지고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몇 년 세월이 흐른 뒤 이것들이 전부 군수 비리의 산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하사관학교 입교를 하는 날 허옇게 바랜 군복을 입은 훈련병들이 M1 소총을 메고서 행군하는 걸 보고 6.25 영화에서 온 북괴군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은 사진도 흑백인데 허옇게 바랜 옷들 입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북괴군이죠. 군화는 지급받을 때 크기 구분 없이 무작위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발을 군화에 맞춰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엔 그게 맞는가 하고 그냥 살았죠. 나중에는 동기들끼리 서로 사이즈 물어봐서 맞는 걸로 서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쫄따구 때는 고참이 와서 강제로 자기 발에 맞는 걸로 바꿔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대물림 되었어요. 저도 덜거덕거리는 큰 군화 갖고 있다가 졸업할 때 쫄따구 기수한테 가서 바꿔 신었죠. 군화는 행사, 외출, 휴가 시에만 신고하고 평상시에는 통일화라는 국방색 농구화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불량품이 많아서 훈련하다 보면 찢어지고 급하게 끈을 묶고 훈련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지급도 안 해줬고 신발 안에 흙이 들어오고 발냄새는 무슨 오징어 썩는 냄새가 나고 속옷은 런닝 빤스, 밀가루 포대 같은 그런 광목천으로 만든 건데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야 밀가루 포대 같은 광목천으로 만들었대. 미쳐. 국방색이면 좋겠는데 하얀색이라 가지고 특정 부위가 항상 누렇게 변해서 참 더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이 뻣뻣해가지고 사타구니가 쓸려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밥은 많이 주는 편이라 배는 안 골았습니다. 당시는 밀쌀과 쌀이 혼합됐었고 반찬은 염정무 무친 게 매일 나왔고 양배추 김치가 주로 나왔죠. 된장국, 돼지고기국, 닭고기국, 동태국, 콩나물국 등이 나왔고 일요일에는 라면이 나왔어요. 워낙 많은 양을 하니까 라면 맛이 아니라 죽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처음에는 2주 동안 옆에서 고참기수 주번이 숫자 30을 셀 동안 다 먹어야 돼가지고 그게 힘들었습니다. 식사 시작하면 정신없이 쑤셔놓고 30대면 딱! 동작 그만! 입에 있는 거 삼켜! 식기 들고 일어섰! 만약에 나가서 몰래 먹고 있다가는 뒤에서 사정없이 몽둥이로 등짝을 팹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엄청 빨리 먹게 되죠. 먹는 게 아니라 들이붓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군인의 모습이 되어가는 동안 28주의 교육이 끝나고 하사계급장을 달고 부대 배치를 받았죠. 비포장 산골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가보니 사방은 높은 산으로 꽉 막힌 지역인데 지금은 도로가 전부 아스팔트지만 당시에는 비포장이라 가지고 매월 부대별 담당 도로를 보수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도로 보수를 하러 20-30km를 새벽부터 걸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밤늦게 걸어서 복귀했죠. 산속을 20-30km를 매일매일. 병사들은 보급품으로 매달 지급받는 휴지 150장, 시험지보다는 질이 좀 안 좋은 얇은 종인데 4등분해서 접어가지고 관물대에 정돈해두고 하루에 5장씩 사용합니다. 화장실도 이 휴지를 사용해야 되죠. 잘 찢어져가지고 손에 잘 세면 비누, 빨래 비누, 치약, 구두약 3개월에 1개씩 지급받았습니다. 구두약은 너무 모자라가지고 점호나 내무검사실, 군화검사를 하는데 구두약 대신 석탄을 경유에 개어가지고 군화에 발라서 검사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 가죽이 금방 상해가지고 휴가 때는 쫄따구 군화 빌려 신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니 구두약이 없으면 그냥 솔질해서 흙먼지만 털면 되지 왜 시커먼 연탄가루 발라가지고 수명을 단축시키는지. 만지면 손이 시커멓게 되고 수송부의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닦기만 하면 되는데 왜 폐타이어를 태워가지고 경유에 개워서 바르고. 아주 그냥 짜증나는 일이었죠. 심지어 타이어에 그 귀한 구두약 바르는 경우도 있었죠. 1호차들은요. 당시만 해도 일본식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겉보기만 매끈하고 깨끗하게 보이면 되는 걸 그런 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바로 보여주기식 거칠해져. 그리고 겨울에 남방은 내무반마다 패치가가 있었는데 석탄을 깨트려가지고 진흙과 섞어서 물에 개어서 반죽한 연탄을 만들어가지고 아궁이에 넣어서 철근을 엮은 망 위에 쳐바른 다음에 굵은 철봉으로 구멍을 내고 밑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연탄불처럼 때우는 겁니다. 소대마다 배치가 당번이 있어서 밤새 불을 지피죠. 대신 근무 열애를 시켜주고요. 겨울철 점호나 내무검사 시에는
이약 주머니 검사를 합니다. 이약 주머니? 당시에는 이가 무지무지 많아서 이 얇은 천으로 엄지손가락만한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가루로 된 이 약을 넣고선 뇌의 겨드랑이 부분과 사타구니 부분에다가 달고 다니면은 마찰에 의해서 이 약이 뇌위로 번지면서 이가 죽어요. 그러면 저녁에 점호전이나 주말 내무검사 전에 뇌위를 벗고 털어내면 조리할 만한 이가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그럼 그걸 방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쓰라바지에 쓸어 담아서 빼치카에 넣어서 불에 태워버리죠. 타면서 톡톡톡톡톡 터지는데 징그러. 이분 우리 아버지 뻘이신데 글을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게 쓰시냐. 그리고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개인 확인은 아직도 카빈 소총과 월남 때 쓰다 남은 M16 소총을 혼용하면서 사용 중이었고 몇 달 후 한국산 M16 소총으로 전부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M16 사격을 했을 때 너무나도 부드럽고 0.4격씩 거의 한 구멍에 총알 자국이 다 나서 진짜 신기했죠. 몇 년 후엔 사단 저격수로 발탁돼서 사격대회도 자주 나갔었죠. 그러다가 82년도에 K1 소총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사거리가 짧다 그래가지고 84년도에 K2 소총이 나와가지고 K2 소총으로 전면 교체하고 저는 K2 소총 교관을 했었죠. 오늘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에 약을 올릴게요. 아까 약속한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5월에 하사관학교 각계전투 훈련하실 때 1975년 크리스마스 날 1976년 사격지휘소 요원들과 도리사님의 소중한 70년대 옛날 군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원래 개보건님의 의도와는 달리 군 시절 비리 고발 프로그램으로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한 가지 썰을 제보하려고요. 바로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격동의 80년대 초. 지금 올라오는 썰들은 그렇지만 군대라는 곳이 좋은 것이라면서 일을 처리하고는 하죠. 그리고 이는 아버지가 입대하셨던 80년대 초에 지금보다도 더 심했었던 때입니다. 이 일을 설명하기 전에 아버지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불같으면서 고든 성격이신데 나이가 드시면서 지금은 많이 유해지셨지만 젊은 시절엔 누가 푹 하고 찌르면 바로 반격을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그게 자기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말이죠. 아버지가 대학 생활을 하시던 70년대 말에는 기숙사에서 밤에 선배들이 군기 잡겠다고 집합 걸고 얼차려를 주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물려가셨지만 그 자리에서 선배들을 들이받고 난리를 쳤죠. 게다가 아버지를 찍어 누르겠다고 누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나중에 아버지의 선배들이 아버지에게 그냥 좀 넘어가실 수 없냐라고 부탁까지 하는 지경에 가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군대에 가셨지만 성격이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적던 시대라 대학생이 군대 가면은 기본적으로 행정병과로 갔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전투병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군생활이 꼬이면 학벌 콤플렉스가 있던 선임들한테 부조리 당하는 게 일쑤였다고 하죠. 아버지께서는 입대하고선 전투병과가 아닌 행정병과, 그 중에 연대 군수교원으로 배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당시 군대에서는 군수물자를 빼돌려서 뒷돈을 챙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군수를 담당하는 간부가 민간업자와 짜고서 군수물자를 빼돌린 후 간부는 뒷돈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민간업자는 정식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돈보다 적은 액수로 뇌물로 구입한 군수물자를 민간시장에다 팔아치우는 형식. 사실 90년대 이전에는 군대의 식량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나라가 가난한 탓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런 도둑놈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80년대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지만 고춧가루가 턱없이 부족해서 깍두기 만들려고 보낸 무로 무절임을 만든 후에 고춧가루 몇 개 묻어있는 무반찬들 아실 거예요. 똥국도 된장국에 들어갈 재료를 빼돌린 결과 만들어진 수준 낮은 된장국이었죠. 당시에 보급품을 횡령한 부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예외는 있는 법. 제5공화국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장태환 장군 휘하의 부대가 그랬다고 하는데, 장태환 장군이 보급품 횡령 단속에 엄청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라 그분이 있는 부대는 쇠고기 계란찜이 사병식당에서 자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쇠고기 계란찜이 공급되어야 될 정상적인 시대에 똥국에다가 고춧가루 없는 김치가 나오는 건 그 당시에 군기 문란이 심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군수개원이신 아버지께서 군수 담당 간부와 함께 트럭에 보급품을 싣고 부대로 들어오던 중 선임 군수개원이 고춧가루 포대를 달리는 트럭에다가 길가로 던지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민간인이 고춧가루 포대를 들고서 실어 나르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신병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게 횡령이라는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격에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바로 군수 담당 간부에게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될 보급품을 왜 횡령하냐고요?
물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욕설과 구타 그리고 회유 등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고 권위주의가 강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대드는 병사에게 간부가 어떻게 했을지는 뻔할 뻔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우선 영창으로 보내게 됩니다. 명령 불복종으로요. 보고서야 시대가 시대니 가라로 보고했고 아버지께서 불합리하게 영창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반전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건 군단장이 방문한 거였죠. 아버지께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 동시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낭비라는 이유로 취미생활도 안 하신 분이고 여가거리에 아예 관심이 없으시고 제가 2살 때부터 아버지는 부산에서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여가에 관심이 없으셨는지 저는 부산에서 13년을 살면서 롯데 자이언츠라는 야구팀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학창시절에 잠깐 선배분의 아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근면성실한 아버지를 굉장히 예뻐하신 선배님. 아버지도 그런 선배분을 매우 존경했죠. 나중에 부산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일을 할 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정도였고 할머니도 그 점 때문에 아직도 그 선배분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배분의 손위 처남이 군단장이었습니다. 그 선배분은 처남 되시는 군단장님께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생이 이번에 입대를 했으니 잘 챙겨주세요 라고 했고 그 군단장님은 자기의 매부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 자기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하셨답니다. 군단장님과 사모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선배님의 여동생인 그 사모님, 군단장의 사모님을 엄청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단장님이 부대에 오신 날 아버지께서는 영창에 계셨습니다. 부대 위병소에서 군단장이 예고 없이 행차했으니 당연히 부대는 뒤집어졌고 부대 방문의 목적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2배로 뒤집어졌고 부대에서 도대체 군단장이 아버지와 무슨 사이길래 직접 행차했는지 의문이 솟아나서 여쭤봤더니 군단장의 답변은 내 동생이고 오늘 동생 만나러 왔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군단장이 아버지를 동생이라고 한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자기 매부가 아끼는 동생이므로 나의 동생이기도 하다 라는 상남자다운 사고방식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연이 얹어진 게 부대가 뒤집어지니 바로 군단장과 아버지의 성이 같았다는 겁니다.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부대에서는 군단장이 와서 내 동생 보러 왔소 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와 군단장이 성이 같으니 이건 친동생이다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친동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아버지는 군대 내에서 부조리로 항의하다가 영창에 강제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 시대에 군단장의 동생을 영창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부대가 뒤집어질 상황인데 위에서 적었듯이 군수 비리로 항의하다가 영창에 간 상태라 이건 줄줄이 소세지 비엔나죠. 특히나 아버지를 영창으로 보낸 간부는 외통수에 딱 걸려든 상황. 당장 군단장이 와서 울아버지를 찾았는데 당사자가 영창에 가 있죠. 당연히 군단장은 영창에 간 사유를 물어봤고 이 상황에서 군단장이 거짓으로 영창 사유를 보고하면 당연히 아버지와 면대면 후 전면적인 부대 감사가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군수품 횡령으로 항의한 것 때문에 영창내로 들어갔다라고 보고하면 횡령 자백 및 권력 남용으로 자백하는 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군단장의 불벼락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보급계 간부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딜을 걸었습니다. 영창간 사유를 거짓으로 보고해달라. 즉 자기를 살려달라. 살려주면 영창 이후에 엄청 잘해주겠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딜에 응할 리가 없었죠. 그냥 영창에 있으면 있었지 거짓과 손잡지 않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결국 군단장과 아버지가 만나고 부대에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영창에서 나오셨고 부대는 군단장의 직권 폭격에 휘말리게 됐는데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더 이상 이 부대에 있기 어렵다고 판단된 겁니다. 분명히 횡령한 간부 잘못이긴 했지만 군단장의 버스트콜이 발동되었고 부대가 초토화되었으니까요. 간부고 병사고 나발이고 버스트콜을 발동시킨 신병인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살가운 성격의 사람이면 어떻게든 시간을 들여 부대에 녹아들었겠지만 그런 성격이 아니셨으니까요. 결국 부대에서는 아버지를 한직 병과로 보내버렸습니다. 우선 과외병으로 보냈죠. 처음 듣는 병과시죠? 과외병과는 정식 병과가 아닙니다. 원래는 공관병인데 대학생 숫자가 적던 시대에는 대학생이 군대에 들어오면 공관에 배치하여 최고 지휘관의 자녀의 과외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죠. 나라에서 군대에 도움되라고 정식 병과에 배치할 인원을 임의로 만든 비정식 병과에 넣은 거니까요. 40년 전이니까 가능했던 일입니다. 잠시 아버지의 과외병으로 공관 배치된 상황에서 부대에서는 아버지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상황에서 한 장교분이 자신이 그 아버지를 데려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군종장교였던 군종 목사님이셨죠. 아버지는 신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군종병과로 가는 자격도 충냈죠. 어떻게 보면 가장 딱 맞는 보직. 지금이야 군종이 관심병사 관리하고 부대에 출퇴근하면서 근무서지만 그 시절에는 군종은 종교시설에 상주하면서 교회 관리 및 군종 장교 보조만 하면 되던 보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성실함의 담당 군종 목사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를 마음에 들어하던 군종 목사님은 아버지께 여자를 소개시켜 주십니다. 바로 지금 제 어머니시죠. 참고로 아버지의 성격은 제대 후에도 여전하셨고 계속 근면성실하셨죠. 선배분과도 아직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며 같이 여행도 가시는 사이입니다. 선배분의 아들들과 저는 형동생 하는 사이고요. 당연히 선배님의 사모님과도 잘 지내고 계시죠. 거기다가 아버지는 선배분의 아들의 중매를 서주기까지도 하셨고 당연히 형이 되어주셨던 군단장님과도 연락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군단장의 동생이 된 썰을 마칩니다. 만약에 이 글이 올라간다면 제 군생활 중에 부대에 2번이나 경찰이 방문한 썰, 산사태가 일어나 연병장이 무너지고 취사장이 무너진 상태가 된 썰, 멧돼지가 수경지 뒤집어 놓은 썰과 멧돼지가 교회 쳐들어가서 초코파이 약탈한 썰, 그리고 멧돼지가 시비건 겁없는 병장, 관심병사 될 뻔한 신병에게 도움된 썰, 파란만장했던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건푸른 물결님께서 올려주신 썰왕썰래였습니다. 우직한 성격의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건푸른 물결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걸 올려주셔서. 실제 상황 데프콘2 발령 완전 무장 북한군을 처음 마주한 날 썰. 왜 제목이란 다른 썰이 나오지? 라고 깜짝 놀라셨을 수 있는데 다른 썰이 나오는 게 아니라 2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썰이 있고 두 번째 썰에 올라갈 두 번째 썰 제목이에요. 아까 그게 그냥 봐. 돌 이사사님 배경을 얘기해 드리자면 1975년 4월에 입대해서 1987년에 7월에 중사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자대 배치 2달쯤 한겨울에 빰빠라를 경험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한글을 가르치는 교관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학자들이 많아서 글을 못 쓰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병들이 많아 매주 토요일 오후 되면 각 부대마다 한글 교육을 실시했죠. 그래서 휴가 때는 버스 터미널까지 인솔해서 가서 서울 가는 버스에 승차시키고 다음 행선지를 메모장에 적어 휴대하고 보내고 그랬습니다. 부대 인원들이 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 출신들이었는데 서울 출신은 찾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을 서울 깍정이라고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그랬죠. 아마도 어린 놈한테 교육을 받으니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나봐요. 인사계는 상사, 월남전 갔다 온 사람인데 노름 좋아하고 밤에 술 먹고 부대에 와서 분대장들 집합시키고 이유 없이 줄 받다 때리고 월급 탄 날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 당시에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인사계가 직접 나눠줬었거든요. 그쵸, 우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옛날에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서 잊어버리는 일들도 있었고 그걸 훔치려고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현금들을 많이 들고 다니니까. 당시 하사 1호봉이 12,000원 받았대요. 당시에 고참 포반장, 3포반장이 인사계가 돈 빌려달라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쫄병 하사들한테 강제로 돈을 빌려서 노름을 하고 한 푼도 돌려준 적이 없다는 거죠. 몇 달째 돈 빌려달라는 추궁을 받기 싫어서 나중에 대대 인사과 선임 하사에게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럼 봉급의 90%를 정기적금을 들면 봉급 수령 시 아예 적금이 공지되고 나오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적금을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매달 인사계가 적금을 해약하라고 종용을 해가지고 왜 자꾸 괴롭히세요? 그랬더니 행정반에 있는 철제 의자로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라고 기절했습니다. 나중에 의무대에서 깨어나 보니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서 열쇠바늘을 꿰맸더군요. 그 뒤로 나를 보기만 하면 서울놈, 깍정이 같은 놈, 얄미운 놈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만 보면 서울 깍정이라고 놀렸죠. 아니 뒤에가 열쇠바늘이라고 꼬면 좀 귀가 다 찢어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의자로 맞아가지고 엎어졌는데 돈 안 빌려줬다고 서울놈, 서울 깍쟁이 놈이라 그랬다고? 쌍놈도 아니고 이거. 또 한 분, 전포대 선임하사. 이분도 월남전 참전용사인데요. 성질도 급하고 걸핏하면 엎어져 이 새끼야 하고 곡괭이 자루로 팼습니다. 엎어져란 말은 배에 땅을 깔고 쫙 엎어져 있으란 말이죠. 한 번 패면 100대씩 때렸어요. 이분도 불가사의한 게 무학자라서 한글도 더듬더듬 읽는데 포탄 상자에 있는 영어는 어찌 알아보는지 탄종도 정확히 구분하고 분류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짬밥의 힘이란. 이 양반한테 찍히는 건 어느 날 대포 정비교육 시간이었는데 보통 그림으로 된 궤도를 펼치고서 지시봉으로 가리키면서 교육을 합니다. 근데 대포 주유 명령서 기름에서 기름을 주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한글로 구리스 이렇게 써있고 어느 부분은 영어로 GAA 이렇게 쓰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도중에 한 병사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니까 선임하사가 그래 뭔데? 저기 영어로 써있는 건 뭐고 한글로 써있는 건 뭡니까? 좋은 질문이야. 한글로 써있는 데는 국산 구리스를 쓰는 거고 영어로 쓰인 데는 미제 구리스를 넣는 거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병이 의심스러운 듯
나를 쳐다보며 서울 출신 땡하사님 이거 맞나요? 하길래 이때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할 겨를 없이 둘 다 같은 뜻이야 라고 해버렸죠. 그러자 점포대 선임하사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 울그락 푸르락 하듯이 씩씩거리더니 분대장 전원 포상으로 집합해서 곡괭이 자루로 또 줄받다 100대씩 맞았습니다. 엉덩이 걸레대니. 그 뒤로 완전히 찍혀가지고 자주 터졌죠. 또 한 번은 점포 하사님께서 수금포 가져와라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고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했더니 가 와라! 뭔 말이야 저게?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선임하사가 그것도 모른다면서 따라와 하더니 삽을 들고 엎어져 해서 엎어져 있으니까 이게 수금포다 이제 알았나 그러면서 또 100대를 맞았죠. 또 100대를 맞은 이후 취사반에서 부추를 가져왔는데 자꾸 정구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사투리라고 그랬더니 정구지가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말은 부추고 경상도 사투리가 정구지예요. 전라도나 충청도는 소리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얄미운 서울놈의 새끼가 하면서 100대를 또 맞았죠. 엉덩이에 피가 흐르다 굳어서 빤스에 엉겨서 며칠씩 빤스를 못 벗고 지내다가 가끔 밤에 남몰래 패치가 아궁이에서 물대워가지고 물수건에다가 묻혀가지고 엉덩이 살살 불리면서 빤스 떼고 약 발랐던 기억이 있네요. 군생활도 1년 반 정도 되던 1976년 8월 21일 오전 점심시간이 될 무렵 비상 전원 군장 꾸리고 출동 준비 그런 와중 지금 즉시 대대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하면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전병장 집합 후 대회장님이 나오시더니 잘 들어라. 지금 상황은 평소에 하던 훈련 상황이 아니고 서부 전선 쪽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면전에 돌입하는 상황이라 실제 데프콘 2가 발령되었으니 모두 차량을 타고 총동원해서 탄약고에 포탄 전부 싣고 각계 병사는 개인당 실탄 200발, 수류탄 2발씩 휴대하고 완전 무장을 한 다음 유서 작성, 손톱 자르고 머리털 잘라서 봉투에 넣어서 행정반 제출하고 각 차량에서 준비되는 대로 보고! 전부 다들 전쟁이 났구나. 일단 포차는 탄약 65발을 싣고 포상으로 가서 포 견인하고 탄약차는 전부 탄약고로 가서 포탄을 싣는데 와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평소에 운행하지 않던 탄약차로 움직이려니 시동도 안 걸리고 긴급 수리를 해야 하고 그 당시 사용하던 트럭은 M602 2와 2분의 1톤으로 월남전에서 사용하다가 가져온 휘발유차였습니다. 수리 다 했는데 운전병이 부족한 겁니다. 긴급하게 사회면허 갖고 있는 병사들을 찾고 저 또한 훈련 중에 짬짬이 운전 연습을 해와서 자신 있던 터라 야근했더니 포차는 사수를 선탑시키고 넌 탄약차를 운전해서 전방 추진 진지까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갑자기 탄약차 운전병이 되어가지고 탄약고에 가서 밤새 포탄 실었죠. 정말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포탄 다 싣고 다음날 오전 9시경 전 대대 출동 준비 완료 보고가 올라가니 출발! 해가지고 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 군인 가족들 모두 나와가지고 이기고 돌아와라! 살아서 돌아와라! 손수건 들면서 흔들면서 우는 사람들. 이걸 니들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착잡해지더라고요. 포탄을 트럭에 135발, 트레일러에 65발 실으니까 잘 안 굴리던 차라 힘이 없어서 포차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탄약차들만 따로 모여서 병기과 선임하사 인솔대로 천천히 가기로 하고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교차로에서 탱크 부대 만나니 헌병들이 교통정리하면서 탱크들 먼저 통과시키고 지나갈 동안 대기하니 탱크 숫자를 보니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다 지나가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평생 볼 탱크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 헌병들이 개고생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후까지 남아있다가 적군 선발대에 사살되거나 그럴 것 같더라고요. 가는 도중 철원 조금 지났을 때 도로 공사 중이었는데 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탄약차 한 대가 끼우러지면서 포탄이 다 쏟아졌어요. 전부 차를 세우고 포탄 싣는데 서있던 버스에서 공사하던 인부들 마을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같이 실어주고는 가지고 있던 음료수, 과자, 옥수수 막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잘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라며 격려를 해주고 출발을 하니 모두 애국가를 부르며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개 감동. 어느덧 민통선 안으로 접어들어 부대 위치를 찾는데 무전으로 확인하니 한 지점인데 도대체 부대가 통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우리 부대 통신병들 도로 옆에 전화선 작업하고 있길래 야 부대 어딨냐? 라고 물었더니 바로 도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밭 안으로 들어갔더니 세상에 평소 훈련 때 위장망에 위장풀 얹어라 노래를 해도 안 하더니 너무나 위장을 개철저하게 해가지고 위장망 안이 아예 컴컴하더라고요. 도로에서는 아예 안 보이고 좀 높은데 올라가서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실제 상황이 되니까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탄약차도 위장을 해놓고 보고를 하니 포대장님이 저를 불러서 관측 쏘가가지고 우리 관측반은 P77 무전기 배터리하고 포대장 받침대가 필요하니 전달해주라면서 어딘가 물어보니 바로 앞산이더라고요. 1.5km 좀 앞에 있는 앞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들고 병사 한 명을 대동해가지고 전방에서는 혼자 이동이 금지래요. 그때 당시에 병사 한 명을 대동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비무장지대 아닌가? 적진지가 200m쯤 전방에 있더라고요. 포대경으로 보니 바로 앞에 북한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포대경 배율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였을 때라 잘 보였다. 세상에 처음 북한군을 본 순간 불쑥 튀어나온 말 나랑 닮았네? 이게 저의 첫 마디였죠. 자랄 때 학교에서 맨날 반공교육 받으면서 늑대 모습이나
검은 스파이 안경을 쓴 그림만 봐서 그들이 사람이 아닌 걸로 인식이 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곳에서 3일 동안 대치하다가 데프콘 3로 바뀌면서 부대는 철수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1976년 발생한 판문점 8.18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그 후 3년 뒤 우리 부대는 판문점 지역 최전방 사단으로 배속되어서 부대 이동을 하였고, 원래 있던 부대는 기계화 사단에 걸맞게 155mm 자주포가 새로 도입되어 재창설되었죠. 이렇게 해서 그 지긋한 호랑이 대가리 마크한 부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9년간 임진각 근처 부대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저 때는 제가 듣기로는 저때 미군이 그냥 밀어버리자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군이 밀자 그랬나? 우리나라가 밀자 그랬나? 하여튼 누가 어느 쪽에서 그냥 밀어버리자고 그랬었는데 막았다 그랬나? 어떻게 중간에 그렇더라고.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서.